방금 소개받은 이종환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맞이해서 4.19 혁명 59주년의 신라의 삼국통일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고향이 포항입니다. 어렸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80여 년 전에 국민학교, 그때 일제시대지요. 국민학교 5학년 때 처음 기차를 타고 경주에 왔습니다. 와서 둘러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왜? 시내에 왜 이렇게 산이 많으냐. 그래서 포항에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도대체가 포항에는 집이 있는 사람이 사는 곳에는 평지고 산은 뒤에 있는데 경주 시내는 산이 시내에 아주 많이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저는 잊어버렸습니다만 해방 후에 한국사를 배우면서 경주가 신라의 고도, 수도, 옛날의 수도였다는 것과 그 산이 왕의 무덤이라는 것도 이제 그때야 알게 됐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경주에 오래 살고 계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지금 바늘성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성인데 어떻게 돌로 된 성벽이 없느냐 하는 문제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는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 문제는 원래는 바늘성이 왕이 거처한 곳이니까 토속벽이 있었습니다. 돌과 흙으로 된 벽이 쭉 있었대요. 그러나 1400~1500년 되니까 1000년 이상 지나가니까 그 토속벽은 없어져 버렸고 이제 지금 보면은 성벽이 없습니다. 돌로 된 성벽이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경주 오신 분들이 왜 성인데 석벽이 없느냐 혹시 묻는다면 아마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고 한 10여 년 전에 중국의 길림대학교 학장과 또 조순적 박사과정 교수하고 또 중앙에 있는 그분을 한 모시고 가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석벽이 없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느냐. 왜냐하면 중국의 왕조는 여러분들 중국에 가보면 만리장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이 사는 그 성에는 석벽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높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왕조는 기껏해야 200~300년 이상 지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라는 어때? 1000년에서 한 2~3몇 년 부족할 정도입니다. 세계 역사상에 있어서 1000년 이상의 왕조를 가진 것은 로마 제국하고 신라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신라상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신라삼국 통일은 대화에 의해서나 혹은 촛불 시위에 의해서 통일된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학자들이 역사적인 접근 방법, 역사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왔어요. 그런데 전쟁 문제는 그렇게 역사적 방법 가지고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군사사학적 영어로는 밀리터리 히스토리입니다. 즉 말하자면 역사학 플러스 군사 이론을 거기에다가 결국 시켜야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군사 이론이란 뭔가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여러분들 손자병법 있죠? 손자병법하고 크라우스비트의 전쟁론이
군사 고전에 두 가지 속하는데 군사 이론 그러면은 그 두 가지 책을 기초로 하면 됩니다. 최소한도 전쟁 문제를 연구하려 하면은 손자병법하고 브라우저비트 전쟁론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라성 통일 문제는 군사사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제가 경주 와서 연구한 적이 한 30여 년 전인데 요즘은 군사 이론을 연구한 사람이 삼국 통일 문제를 책 낸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좀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군사 사학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역사학적으로 삼국 통일 문제를 연구한 책을 봤는데 그냥 그거 보고는 좀 마음이 좀 논평하기가 좀 어려웠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라 탕골 삼국 문제를 군사사학, 밀리터리 히스토리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 그리고 군사사학은 역사학 플러스 군사 이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전쟁 문제는 반드시 현지 답사를 해야 됩니다. 전쟁을 했는데 현지에 가봐야만, 왜냐하면 역사를 하는 것은 옛날의 기록을 상대로 해서 연구를 합니다. 지금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벌써 오래됐잖아요. 삼국사기는 1145년경에 책이 나왔고, 또 삼국유사는 일련 스님이 했는데 여기서 1285년경에 이 책이 나왔으니까 벌써 몇백 년 전입니다. 근데 이런 책이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역사학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역사학 플러스 군사 이론이 필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도해 볼까.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문과 책을 여러 권 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는 기회는 아마 이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신라 삼국 통일의 과정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그게 강의 개혁을 조선의 거기를 보면서 우선 그게 볼 것 같으면은 642년 백제군, 그때 백제 장군은 윤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대야성, 지금의 합천입니다. 대야성을 함락했습니다. 근데 삼국사학에 볼 것 같으면은 도독 품석은 전사를 하고 그의 처가 살인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군인이 전사하는 게야 그야 당연하지만은 여자가 비전투원이 살해를 당했다. 이건 큰 문제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품석의 처가 살해당했는데 그 처는 누구냐 하면 김춘추의 딸이었습니다. 김춘추의 딸. 그러니까 딸이 백제군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소리를 듣고 김춘추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슬프다. 대장부가 되어 어찌 백제를 멸하지 못하겠느냐. 백제 멸망을 좀 지켜야 되겠다. 딸 생각 때문에라도 화가 나서 치밀려서 그렇게 해서 마음을 묻게 됐죠.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해서 우선 고구려에게 원명을 초청하러 갔습니다. 그때 고구려 왕은 보장왕인데 원명을 요청하니까 말하기를 충릉 서북의 땅, 그러니까 강원도 지금 휴전선 근처지요. 충릉 그 근처의 땅이 원래는 고구려 땅인데 고구려가 수나라 다나라하고 싸울 때 신라가 그걸로 올라가서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릉 그쪽의 땅을 신라가 고구려에게 반환한다면은 원명을 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원명을 요청하러 왔지 땅을 내주려고 온 사람은 아니다고 이렇게 거절을 했지요. 거절을 했으니까 결국 감금을 당해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47년 12월 달에 김춘추는 외국으로 또 갔습니다. 외국으로 원병을 구하러 가는데, 그런데 김춘추가 647년 12월 달에 외국으로 갔다는 것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도 없습니다. 일본 서기에 이게 나와 있는데 왜 왔느냐 하는 이야기는 없고, 그게 뭐 춘추는 용모가 아름답고 교활하게 담소를 했다. 그 일본 서기는 이거 720년 나온 책인데, 이거는 백제의 유민들이 일본어로 망명해가지고, 그때 백제어 유식한 사람들이 많이 일본어로, 백제가 망하자 일본어로 많이 망명했는데, 그 후손들 또 그때 유식한 사람들이 일본 서기를 갖다가 집필했죠. 근데 그게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임나일본부설이다, 뭐냐, 아주 그 외가 신라와 그 남쪽 지대를 갖다가 전부 다 통치를 했다. 임나일본부설 같은 엉터리 같은 기사를 갖다 집어넣었는데, 아무튼 문제가 좀 있었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648년, 이게 진덕왕 2년인데 왕이 김추를 당나라로 보내놨습니다. 그 당나라는 그때 단태종이 왕으로 있을 때인데, 그 백제 정복을 하기 위해서 원병을 요청하니까 아주 허락을 하면서 아주 극진하게 우대를 했어요. 그래서 극진하게 돌아갈 때는 벼슬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공무원들 황송해서 열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의 찬자는 그 집필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은, 김춘추가 용무가 영특하고 위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대를 했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군사사학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어떻게 평하느냐 하면, 우선 645년 한 3년 전에 645년 9월에 단태종은 고구려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안시성 전투 패배를 해서, 그러니까 큰 나라 당나라가 싸움에서 접은 일이 없는데 고구려 안시성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안심이 붙고 있었죠. 그래서 중국 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이라, 오랑캐를 부려가지고 오랑캐를 제압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랑캐를 활용해가지고 오랑캐를 제압한다. 그러니까 단태종은 이 신라를 통해가지고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켜서 그 땅을 다 내 것으로 만들자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백제 멸망 뒤에 백제에다가 뭐를 두나 그렇다면은 도덕부터 통치, 그간 도덕부로 설치함으로써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654년 3월에 김춘추가 무열왕으로서 29대 무열왕, 그 전까지는 왕은 성골에서 했는데 진골에서 왕이 되면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신라는 진골과 성골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유능한 사람들은 당나라로 많이 간 것도 그 때문에 신라에서는 올라갈 수가 없었으니까,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 계급이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660년 6월 달에 당나라 소동방이 수르 13명을 거느리고 덕적도에 도착했습니다. 왜?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때 태자 범민이 병선 100척을 이끌고 덕적도에 가서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이때 태자 범민은 뭐냐 하면은 그냥 태자가 아니라 병부령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병선을 100척이나 이끌고 가서 덕적도에 가서
소정방하고 작전 계획을 했는데 뭐냐면은 7월 10일에 도성의 남쪽 편에서 만나서 백제 도성을 공격하자 이렇게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7월 9일에 백제의 계백 장군의 5,000명하고 신라 5만 명하고 뭐냐면은 환상불 전투가 벌어졌어요. 환상불은 지금의 연산 지방인데 나도 한번 가봤는데 그 참 공격하기 힘든 산에다가 성을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상당히 고생을 하다가 결국 계백 장군의 5,000명을 몰살시키고 계백 장군에 의해서 전사했습니다만 이 전투를 치르고 난 다음에 하루 늦게 그러니까 7월 11일에 그 약속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소정방이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신라의 도감을 갖다가 처형을 하려니까 김유신 장군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전투 치러서 하루쯤 늦었는데 그까지 그렇다면은 신라는 백제를 멸하기 전에 당신 당나라하고 싸우겠다고 할 정도로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막 쑥 들어가 버려서 결국 이제 백제 공격을 했죠. 그래서 7월 18일 날이 백제 의자왕이 항복을 해서 왕을 비롯해서 고관들 그리고 많은 포로들 10,000몇 명을 이끌고 소정방에 북경으로 돌아갔습니다. 귀국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고정이 소정방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까닭으로 신라를 정복하지 못했는가? 어떤 까닭으로 신라를 그러니까 신라는 소정방이 말하기를 신라는 임금이 어지러 백성을 사랑하고 그 신하가 충성으로서 왕을 받들며 아래 사람은 윗사람을 섬기며 그 부영같이 하고 있으니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라가 삼국 통일에 하는 원동력이다. 손자병부부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도라라는 게 나오는 거냐 국민과 왕의 의견의 일치가 해요. 신라는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근데 이러한 정신이 없이는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소정방이가 이야기한 것은 이것은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 원동력을 갖다가 이야기했다. 그리고 또 663년 9월에 당나라 수군은 백강부에서 외수군을 격파하고 주류성을 함락되어 백제의 고급 인력이 외로 도망을 쳤다. 그런데 여기서 당나라 수군이 외수군을 삼국 4개 볼 것 같으면 당나라는 160척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외의 수군은 1,000척입니다. 그런데 배의 크기가 전혀 틀립니다. 일본의 1,000척이지만 배의 크기가 너무 차가 심해서 당나라 수군하고 상대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1,000척 가운데 400척이 격파를 당해서 여군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강구가 어디냐? 백강구. 지금까지 역사가들은 백강구를 건강으로 군산 앞바다 건강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군사사학적으로 연구해 본 것 같으면 주류성이 어디냐? 주류성 근처인데 주류성이 지금의 부안이 있는데 부안 가까이에 그게 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강이냐면 동진강입니다. 그 백강은 동진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또 더 상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왜 동진강으로 해야 되냐는데 백강은 지금까지 역사학계에서는 건강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668년에 나당 연락군이 평양성을 함락하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제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운진 도덕부를 갖다가 설치했다. 원래 당태종이 이야기하기를 김춘추에게 백제를 멸망하고 또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평양 이남의 땅을 신라에게 주어가지고 편안하게 살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백제를 멸망시키고는 웅진 도덕부를 설치했고 또 고구려를 멸망하는 안동 도읍부를 갖다가 설치해서 자기 점령한 땅을 갖다가 통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71년 7월 달에 당 행군총관 서빙기가 문무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결국 신라가 왜 당나라에 대해서 배신적인 행위를 하느냐, 왜 대항하고 내쫓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열왕은 무슨 소리냐, 당태종이 낸 약속을 하기를 땅을 점령하고 나면은 다 신라에게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너희가 도덕부 도읍부를 갖다 설치하는 그 너희가 약속을 안 지켜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싸우겠다 하고서 답신을 갖다가 하는데 일종의 말하자면 이 답신은 대당 선전포고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문무왕은 뭐냐 하면은 당나라하고 외교 관계는 계속 유지합니다. 전쟁을 하면서도 외교 관계를 유지했다 하는 것도 이게 상당히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675년 9월 달에 당나라 장군 이근행이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매서성, 지금의 양준이 가서울에서 조금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매서성에 주둔했으나 아군이 격파하여 전마 사망하는 말이죠. 3380피를 획득하고 기타 무기를 노예했다. 전투를 했다면 상대방과 아군의 전사자가 있어야 될 텐데 전사자는 없고 말만 3만 피를 3만 이게 어지간한 적은 숫자가 아니죠. 뿐만 아니고 기타 무기도 노예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군사 사학적인 관점에서 얘기한다면은 673년에 대하찬 철천 등을 시켜서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 서해를 방어케 했다. 병선 100척을 지키해서 서해를 갖다가 지키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들 고구려하고 수나라하고 전투를 하다가 수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북경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수도인데 이것을 여기 쭉 올라가면은 양식을 그 우마차에다 싣고 오는데 2, 3주가 걸리는데 사람하고 그것도 묶고 그러면은 양식의 3분의 2 이상은 다 묶고 채웠거든요. 실제로 운반을 여기에 실제로 가면 그러니까 평양까지 오다가 다 묶고 채우니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문무왕은 고구려를 멸망하고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서해에다가 반드시 양식을,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당나라하고 전쟁할 때는 양식을 안 주기 위해서 주민들은 양식을 다 가지고 깊은 산중으로 도망을 가니까 당나라 군대는 양식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오자면 육지로 싣고는 못 올 테니까 문무왕은 병선 100척을 가지고 서해를 갖다가 이쪽 서해를 방비케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674년에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 서해를 방어케 했고, 그 다음에 675년 9월에 당나라 수군이 천성, 요거는 황해도 지방, 황해도 지방 요 근처인데 어딘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공해 왔는데 아군이 요거 경변하여 적수라는 건 적의 목을 벤 것을 1400명이나 목을 베고 병선 40척을 노획했다. 이거 병선은 뭐냐? 양식을 싣고 온 배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획한 병선 40척은 보급선으로 취업하며 매소선 전투는 그러니까 같은 9월인데 결국 매소성에 주둔한 당나라 군대는 식량이 와야만 싸울 수 있을 텐데 식량 싣고 40척의 수송선이 전부 다 노획당했기 때문에 양식이 없으니까 위선 말도 귀찮으니까 3만 필이니까 요만한 숫자 아닙니까? 그것도 다 버리고 그리고 뭐 싸우지도 않고 그대로 철수해버린 것이 매소선 전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문무왕이 병선 100척을 서해에다가 해서 적의 수송선을 갖다가 없애물어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76년 11월 달에 사찬 시덕이 병선을 이끌고 이별포에서 당장 서린기 22회의 싸움 끝에 승리해가지고 적병 4,000명을 갖다가 죽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깃불포 해전, 깃불포가 어디쯤이냐 그랬더니 아까 동진강이죠. 동진강 그 부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신라가 서해 이제 당나라 벌써 왜군은 당나라군에게 이미 663년에 외수군은 이미 당나라 수군에게 패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엔 당나라 수군도 신라군 수군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서해의 제해군은 이제 서해 제해군은 완전히 신라가 장악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당나라는 신라를 여기까지 초월하면은 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양식을 싣고 병참선이 일로 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서해를 갖다가 제공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신라는 이제 완전히 삼국을 갖다가 통일을 하게 되었다. 이 서해 제공권을 획득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라가 완전히 통일. 그런데 일본 역사학자들은 당나라가 신라를 재침공하지 않는 것은 티베트 방면으로 군대를 돌리기 위해서 신라는 말을 깔게 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나는 뭐냐면 이미 서해의 제어권을 신라에게 빼앗기 때문에 수송선을 식량을 양식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티베트 쪽으로 갔다 하고 이렇게 나는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를 갖다가 완전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라는 삼국 통일을 완성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신라가 삼국 통일을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통일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 당나라는 신라를 이용해 가지고 한반도를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안 되고 신라에게 육전과 해전에서 했기 때문에 도망을 친 겁니다. 결국 신라를 침공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신라는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삼국통일한 게 결국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의 전쟁 경과를 갖다가 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신라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뭔가? 신라가 삼국 가운데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서 가장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또 귀퉁이에 그때 선진국은 당나라였기 때문에
당나라하고 교역하는 나라가 모든 것이 발달되어 있고 신라는 동해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주 약한 나라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냐?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 뭐냐? 문무왕의 현명한 지혜와 행동에 있다. 그럼 뭐냐? 법미는 그 삼국사계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법미는 외모가 영특하고 또 머리가 총명하고 지략이 많고 무열왕년에 무열원년에 654년에는 병구령이 되었고 얼마 후에 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병구령이 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나 병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우선 그는 인재를 갖다가 잘 경영하고 또 국민을 지극히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전쟁을 하지 않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묵고 살게 편안하게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죽으면은 삼국 통일을 하는 것은 문무왕이니까 가장 큰 명을 갖다가 만들 수 있지만 그거는 국민을 또 괴롭히는 일이니까 인도식으로 화장을 하라 할 정도로 그리고 또 676년에 당나라에 대해서 당나라를 내쫓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내쫓기 위해서 선전 보고를 하면서도 결국 당나라하고는 교역은 외교적인 참여로는 언제든지 내려두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677년 그러니까 676년 삼국 통일하고 난 다음 이듬해 정월에 병부령을 한 사람을 두고 선박의 사무를 관장케 했다. 이건 병부에서 지상군과 수군을 갖다가 다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선부령을 뒀다 하는 것은 이건 중국은 물론 대립국가니까 수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육군만 지상군만 증강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외국은 어떻습니까? 외국은 바다에 있으니까 수군을 갖다 상당히 중요시 해야죠. 왜냐하면 적이 치도록 올라가 그래도 바다에서 와야 되니까 수군만 튼튼하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선부령이라는 게 없습니다. 병부령에서 전부 다 관장을. 그러니까 문무왕은 상당히 해양 세력을 갖다가 수군을 갖다가 중요시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문무왕은 선부령을 설치했다는 것은 시파와 해상 세력이라고 내가 번역하고 해양 세력을 했는데 혹시 그게 해상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되어 있는 것은 해양 세력이라고 고쳐주세요. 해양 세력 시파와 해양 세력을 중시하고 실천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냐 하는 것을 내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지. 문무왕이 바다를 갖다가 해양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 함으로 인해서 장보고가 해상왕국을 해가지고 아주 동남아 일대를 갖다 휘어잡고 다녔지요. 결국 왕권에 개입해가지고 결국 암살을 당해버렸습니다만은 장보고가 활동할 때마다 신라는 해상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석의 아랍의 사학자 그 다음에 지리학자인 마쿠다시라는 사람이 창세와 역사서라는 책을 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적어두세요. 창세와 역사서 966년에 냈는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신라는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살기 좋고 또 검은 보화가 많고 부자의 나라고 아주 그 이상 좋은 곳이 없다고 이렇게 아주 칭찬하기 아주 근데 여러분들
괴능에 가면은 신라 사람 아닌 중동 그 괴능에 이상한 외국인 무이상이 있죠. 그 뭐냐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중동 지구에 외국인들이 신라에 오면은 신라가 살기 좋다고 안 갔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무인 그대로 있어.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신라는 아주 살기 좋고 물자가 풍부하고 무역도 다 하고 이렇게 또 건강도 많고 이렇게 살기 좋은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마한 대령이 해양 세력 사론이라 하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 책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책입니다.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뭐냐 하면은 강대국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시파워를 가져야만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한 이론서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인데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전 세계의 육지의 4분의 1을 점령을 했고 또 인구의 4분의 1 그야말로 대제국을 갖다가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양성했는데 그런 영국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증명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책을 써야 되는데 양키가 이런 책을 써다. 양키라는 건 뭐냐, 영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깔보고 하는 소리가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들을 외놈 그러듯이 양키라는 것은 영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깔보고 하는데 양키가 어떻게 이런 책을 썼느냐 하고서 아주 높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세계 여러 나라, 우리나라에도 근래 와서 이것이 아마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나는 그래서 여기서 시파와 하는 용어를 이 마한 대령이 사용했는데 마한 대령은 해군대학에서 시파워에 대해서 해전사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강의한 것을 책으로 냈는데 이것이 세계적인 명제로서 시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이 책을 봐야 된다. 그럼 도대체가 마한이 여기서 시파워 하는 것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제일 첫 번째 거기도 여러분 가지고 있죠. 우세한 해군력을 통한 해군력을 가지고 제권을 획득한다. 바다 제권을 획득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다를 이용해서 해상 무역을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식민지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장을 갖다 하고 해야 된다. 근데 요 세 번째 식민지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은 마한이 제국주의자다 이렇게 식민지를 가져갖고 식민지를 획득하라고 부추기는 이론을 말했다고 해서 한때 인기가 상당히 나빴습니다만은 조금 그런데 그 식민지를 그런데 그러면 신라는 식민지가 있었느냐? 여러분들 신라 시대 때 당나라에는 신라방이라는 게 있었죠. 신라방. 신라 사람들이 중국에 많이 가서 신라방 한 부락을 이루었습니다. 그 부락에서 자치권도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라의 해상 세력에 대해서 그때 신라인들이 얼마나 활동을 해 중국 같은 데서 활동을 했냐 하는 것을 일본의 엔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당국법 순례 행위라 그래가지고 830년에서부터 847년 10년가량 당나라의 일본의 엔리라는 성이 당나라에 유학하면서 여행 기록을 쭉 적어놨어요. 거기에 보면은 주로 신라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라 사람, 미 해상
활동을 나오는데 그게 신라방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을 갖다가 학위 논문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라이샤와 대사, 라이샤와 박사, 그 주일 일본 대사를 하는 라이샤와 박사가 이 입당국부술의 행기를 갖다가 영어로 번역해서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박사하게 되었는데 그게 신라방을 뭐냐면 신라 콜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콜론이라는 것은 식민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무왕은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를 다 구비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신라 문무왕은 뭐냐면은 문무왕은 이 시파와를 갖다가 문무왕은 해상 세력의 선각자, 미리 알았다 하는 거하고 또 이것을 알고 실천을 했고 또 전략가였다 하는 것이 내 해석입니다. 문무왕에 대해서 시파와의 관점에서 이렇게 평가한 것은 역사학에서는 제가 제일 처음이 아닌가. 그래서 문무왕은 이미 많이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책을 써서 내기 이전에 이미 그것을 알아채려 가지고 선각자였고 또 실천가였고 또 그리고 전략가였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냐 하면은 문무왕은 자기가 죽으면은 신라를 상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가장 큰 묘를 설립한다 해도 국민들이 기뻐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괜한 짓이다. 국민들이 당나라를 내쫓기 위해서 660년부터 676년 16년간 전쟁에 계속 시달려 왔으니까 명지탑에서 화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시신을 화장을 해가지고 대왕암에다가 묻어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용이 되어가지고 외를 갖다가 진압하겠다고 이런 외구를 덤비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결국 시신을 갖다가 대왕암에다가 그런데 여기 그 삼국 사기에는 볼 것 같으면은 삼국 유사나 대왕암에 대해서 동해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문사 앞에 바다줄기 있는 그것을 동해구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삼국 유사에서는 가문사 그 앞에 큰 바에다가 장사를 지냈다 이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내가 설명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뭐냐 하면은 한 가지 시신을 명지탑에서 화장을 하고 빼는 동해의 대왕암에다가 뿌렸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명치 못한 왕이 현명치 못한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비근한 예를 한 가지 든다면은 그것은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표 하나 여러분 적어주세요. 임진왜란은 1592년에서부터, 임진왜란은 1592년에서부터 1598년간 때 조선 왕조 14대 선조왕입니다. 그런데 선조왕은 아주 왕 가운데 제가 봤을 때 좀 시원찮은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율곡이라고 아시죠? 한당의 아들이죠. 이 율곡 선생이 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10만 명 양병력을 갖다가 제의를 했습니다. 왕에게 건의를 하니까 무시당했고 그랬어요. 10년 전에 10만 명 양병력을 이야기하면 무시당했고 그랬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 경상도 우수사의 원균이 있었습니다.
우수사의 원규 거제도에. 그랬는데 일본군이 왔다고 하니까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원규는 자기 배 한 100척 정도를 바다에 가라앉히고 무기도 다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참모들이 이렇게 도망가라고 나중에 어떻게 하게 할겠냐. 그러지 말고 이순신에게 연락해가지고 한번 같이 힘을 합해서 싸워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순신이 와서 결국 외군 수군을 갖다가 격파하기 시작했죠. 하니까 나라에서는 이순신을 갖다가 3군, 경상도와 수군하고 전라도 수군을 합쳐서 3군 수군 통제사를 갖다가 이순신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원규는 뭐냐면은 원규는 나이가 5살 많습니다. 연장인데 자기를 안 시키고 왜 이순신을 시키냐,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는 내 같으면은 이미 싸우지도 않고 병선을 갖다가 침몰시켰다면은 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되는데 안 자르고 놔두었다는 것도 문제인데, 그 다음에 이순신을 삼도 수군 통제사니까 시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순신 밑에 있기가 싫다 그래서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략을 써가지고 결국 이순신을 갖다가 옥에 가두게 해서 수군이 됐죠. 해가지고는 한 번 싸우자마자 70년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완전히 괴멸당해버렸습니다. 그럴 때 13척이 12척이 도망을 가서 겨우 살아남은 12척밖에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국방대학원에 있을 때 전투에서의 성패는 지휘관에 의해서 좌우된다 하는 것을 왜 싸워서 이길 수 없으면 안 싸우면 될 거 아닙니까? 철수해버리면. 그래서 손자법에도 지피지기면은 백전불태다.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하면은 백분사화도 더럽지 않다.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인 해석이고 군사학적으로 말하자면 적을 안다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적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적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적을 무엇을 하려면 적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적의 능력과 의도를 알고 자기의 능력을 알면 백분사화도 더럽지 않다. 왜? 이길 수 없으면 도망치면 될 테니까 철수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임진왜란 때 이순신은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해전마다 싸워서 이겼는데 원균이 3군 통제사가 되자마자 7대 해전에서 완패당해버렸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라도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좋은 사례가 된다. 그러니까 지휘관이 전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마치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학생장이 누구 한 사람이 나보고 이야기하기를 우리 집 아이가 학교에 가면은 맥을 못 춥니다. 근데 무슨 소린가 하고서 문패를 탁 봤습니다. 문패를 보니까 육군 준장인데 원모라고 되어 있어요. 그 원균의 후손이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원균 이야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거는 역사적인 사례로서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병법을 모르는 원균이 지휘관이 돼서 나라를 망쳐버렸다. 수군을 망쳤으니까 나라가 아주 위기에 봉착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안 하겠다 소리 안 하고 역사적인 사람이니까 필요하다 하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그 사람이 교수 부장으로 왔네요. 교수 부장으로. 그래, 그것이 87년인데, 85년인데, 그때 마침 미국에 세미나가 있어서 내가 미국 갔다가 자료도 수집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동료가 이야기하기를 교수 부장이 자네 돌아오면은 징계위원회 해부해서 군법회의 하겠다고 뭐?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 자리 없어서 뭐 쑥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 다음에 강의 때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랬죠. 피는 못 속인다. 근데 좀 더 유식한 말을 하자면은 DNA는 못 속인다. 유전자는 못 속인다. 아무튼 그런 원균을 그런데 또 그 선조왕은 어떠냐 하면은 그 이제 완전히 수군이 패했으니까 저거 됐죠. 그런데 나중에 그 유성령도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이거 모략을 받아가지고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안동으로 집으로 가는데 마차에 2대밖에 살림살이가 없었을 정도로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안동 가서는 그 다음에 왕이 다시 올라오라고 자꾸 아주 어명으로 했지만 안 난다 그러고 버티고 안 났어요. 그래서 징비록을 기록했죠. 징비록은 뭐냐? 임진왜란 때 왜 조선수군이 그렇게 참패당했느냐? 그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고서 적었어요. 그 혹시 여러분들 시간에 위해서 징비록 번역된 것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순신의 난정일기 이거 참 읽을 만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좀 이야기가 좀 옆길로 갔습니다만은 신라 삼국 통일한 문무왕과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선조왕이 비교를 한번 한다면은 나라의 높은 사람이 왕이 얼마나 중요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하는 우리 한반도에서 여러분들 여기에 대립국가인 중국이 있지요. 그리고 또 바다에 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 중국은 대립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해양국가입니다. 이게 반도국가. 근데 일본의 사도 데스타로라는 사도 도쿠타라는 교수가 이 사람이 일제시대 때 육군대학에 병학 교수를 한 사람인데 대륙국가, 해양국가와 대륙국가의 전략이라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서평을 써서 그 서평을 갖다가 일본에 보내줘서 마침 75년도 미국 갈 때 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당신은 해양국가니까 해양국가를 했으면 좋다 하는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청일전쟁, 의일전쟁 해서 대륙적으로 가서 결국 태평양 전쟁에서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반도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반도국가에. 대륙국가와 해양국가를 이야기했는데 반도국가에 대한 연구 자료는 발굴한 게 없습니까? 모르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더니 그건 앞으로 이 교수가 연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상당히 좀 자료라도 소개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연구하라. 그래서 돌아가서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는 제가 반도 국가에 대한 전략 연구를 해가지고 한반도의 억지 전략의 이론이다 하는 것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 반도 국가는 여러분들 신라는 시파워를 중요하고 시신을 갖다가 대왕암에다가 여기다가 그 간포 앞바다에다가 여기다가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다 쪽으로는 해양 정책을 갖다가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고려시대는 어떻습니까? 고려시대는 대륙정책을 사용했죠. 대륙정책. 대륙정책을 했지만 압록강까지도 못 갔습니다. 압록강, 두만강까지 간 것은 세종대왕 때 갔어야 됐고요. 그런데 세종대왕 그때만 하더라도 조금 현명한 사람이 왕이 올랐는데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도 조선시대는 무슨 정책을 했냐면 세국정책을 폈어요. 세국정책. 세국정책을 펴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일제 침략이 왔어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나라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문에 보면은 데모를 해가지고 만세를. 그런데 역사학적으로 봐가지고 인류 역사상 독립만세 데모해가지고 독립 정치한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결국 데모하다가 결국 데모 끝나고 나면 일본 놈들에게 전부 다 낙인이 집혀갔기 때문에 광복군이 결국 1946년 광복군이 중국에서 올 때 광복군 몇 명인지 아십니까? 500명밖에 안 됐습니다. 2차 대전 때 프랑스의 만병정부가 노르만디 상륙 작전할 때 그때 한 70사단 정도가 상륙 작전하는데 프랑스의 만병정부의 사단 병력은 이 2개 사단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도 무기와 장비 모든 것은 미군이 다 담당하고 사람만 이게 사람도 2만 4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투에 참가했기 때문에 1차 대전 끝났을 때 프랑스는 전선국이 됐습니다. 한국은 2차 대전에 일본하고 싸워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본은 너무 빨리 하고 광복군이 제대로 전력을 갖추지 전역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데모를 해가지고 독립을 쟁취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 아주 비현실적인 방법이다 하는 것을 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게 되면은 신라의 삼국 통일 원동력은 화랑제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랑제도는 화랑제도의 기원은 삼국사기에 보면은 576년 진명왕 39년에 창설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만 그 앞에 연대에 이미 화랑의 활동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설이 아주 사람의 역사에 따라서 화랑의 기원이 언제 됐다고 확실한 것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는 것만 이야기해주고, 그런데 신라의 역사사 김대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덕왕대의 역사학자인 동시에 한산주의 도독이었습니다. 그 704년에 한산주의 도독까지 한산한데 이 사람이 화랑세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럼 화랑세기 첫머리에 나오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현명한 재산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여기에서 솟아나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사들이 이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그러니까 인재라는 인재는 다 여기서 태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힘이 여기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랑세기가 그동안 책에 없었습니다. 책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전혀 없었는데 1989년 여러분들 좀 적어두세요. 1989년 2월 19일 날 1989년 2월 19일 날 서울신문에 화랑세기에 대해서 소개문이 나왔습니다. 소개가 나왔는데 뭐냐 하면은 누가 필사본을 했냐면은 일본 천황의 도서실에서 근무했던 박창화라는 사람이 그 책을 필사를 한 겁니다. 박창화라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학에서는 이 책을 갖다가 불신을 했어요. 왜 불신을 했느냐 할 것 같으면은 우선 원광법사가 육두품이라 그랬습니다. 육두품이라 했으니까 이거는 기적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책에 볼 것 같으면은 원광은
김대군의 3대 위의 선조이고 또 뿐만 아니라 화랑 가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육두품으로 했는데 이 책을 따르면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나는 왜 그러냐 관심을 두느냐 할 것 같으면은 원광이 죽었을 때 삼국 유사에 볼 것 같은 원광이 죽었을 때 왕자의 예에서 장사를 지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도대체가 신라의 신분 사회에서 그런 예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 그래서 나는 일본에 간 김에 천황의 도서실에까지 내가 갔습니다. 가서 그 책임자에게 이거 있으면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모른다고 딱 잡았대요. 그것도 한국에서 이 책 내놔라 그럴까 싶어서 그러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책이 제대로 된 책인 어떻게 증명하면 되겠냐 그 생각 끝에 이 책 속에 향가가 있습니다. 향가가 있는데 박창화라는 사람이 이 향가를 지을 정도로 실력이 있느냐 문제는 이 향가가 요즘 향가냐 그러면 고려시대 이전에 옛날에 향가냐 그것만 증명되면은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 판명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침 신라 향가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딴 친구가 이렇게 그 친구를 시켜서 이 향가가 과연 신라 고려시대 때 향가냐 아니면 요즘 향가냐 그 증명을 한번 해보라 했더니 이거는 요즘 것이 아니고 옛날 거 향합니다 하는 것이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창고문헌 있죠. 내가 오늘 창고문헌 가지고 올라가다가 가지고 왔는데 뭐냐면 화랑세기를 다시 본다 해서 2003년에 저 창고문헌 제일 밑에 보면은 위조막에 여러 한 서너 명이 이걸 화랑세기를 다시 본다 해가지고 이용할 만한 가치가 사회적 가치가 있다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랑세기를 통해서 신라가 어떻게 해서 삼국 통일하는 힘을 갖다가 얻게 되었냐 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 구절을 통해서 제가 소개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원광불사가 600년의 세속 5개를 갖다가 젊은 파랑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요도로서 어버이를 섬기고 신이로서 벗을 섬기고 사람들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그 다음에 살생 유태 생물을 죽을 때는 시기를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충효 사상과 임경 무태 이것은 군인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그 지상군은 막 도망을 쳤습니다. 왜 도망을 쳤느냐? 조선시대의 기본 사상은 뭐냐면 유교입니다. 유교는 죽음은 없고 효가 있습니다. 효가 제일 윗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효를 하자면은 살아야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죽음은 없어 그리고 효를 위에 놓으니까 적과 사와 도망쳐서 살아야 효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해져. 그러니까 수군은 뭔가 도망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순신이 아주 교육을 철저히 잘 시켰기 때문에 도망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살려고 하면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겼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문제가 대단히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호국불교. 불교는 원래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도를 닦는 종교인데 왜 호국불교로 변했나 할 것 같으면은 불교의 스님들은 신라시대 유식한 사람, 학문을 한 사람 유식한 사람입니다. 유식한 사람이 가봐보니까 신라는 백제 신라에 자꾸 시달리나 하니까 이 나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항상 시달리는 쪽이 있었기 때문에 스님들이 호국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신라 삼국 통일의 정신적인 그 지주요 추진력으로서 활용했다. 그 원광 법사가 세석 5개를 갖다 이야기한 것도 보이고, 또 682년에 문무왕이 성을 새롭게 샀고요. 676년에 삼국 통일했는데 통일되고 한 5년 지났지요. 5년 지나니까 이제 세상이 좀 편안해지니까 신라의 경주 외가지대로 성은 다 수리했는데 이제 바늘성도 이제 좀 석재를 가지고 석벽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의상 스님에게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상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랬더니 올바른 정치를 한다. 올바른 정치를 올바르게 한다는 것 같으면 나라가 번영될 뿐 아니라 왕조도 번영을 할 겁니다. 그러나 백성을 거롭혀서 석벽을 만들어 하더라도 그거는 필요 없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정치가 주지 석벽을 높이 쌓아올린다고 해서 왕가가 오래 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치를 따져보니까 머리가 좋은 문무왕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미 영을 열어가지고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고 얼마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시면서도 죽어서는 화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양만을 그린 것은 왜냐 용이 돼가지고 나라를 지키겠다 하는 그 심정을 갖다가 토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대적 고뇌와 민족 화합을 이룩하기 위한 원효대사의 화생정신이 등장했다. 이거 무슨 소리냐 같으면은 백개 유민, 고구려의 유민이 신라에게 쉽사리 동마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원수지요, 신라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은 민족 통합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또 원효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한다는 것 같으면은, 원효대사는 여러분들 옛날에는 중국 유학을 한번 갔다 와야 말빨이 쓰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해방 직후에 중국서 돌아오면은 장군이고 미국서 돌아오면은 박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중국을 한번 유학 가서 공부하고 와야 신라에서도 큰 소리를 칠 수 있는데, 그 의상하고 같이 당나라를 거기서 배 타기 위해서 그 하룻밤을 잤는데 동굴에서 잤습니다. 그 밤중에 일어나 목이 가려워서 살피니까 물통에 그 물이 있어요. 그를 아주 맛있게 마시고 그날 밤을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해골 바가지 물의 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역기는 막 올라나오네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이 세상 일은, 환경의 이 세상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자기가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어젯밤에는 밤중에는 밥때 먹었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혀골 바가지 물이니까 마음이 미석거리니까 이건 마음먹기에 달리는 거다 하는 것을 깨달아. 난 중국 갈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는 경주 돌아와서는 연구를 해가지고 사상에 대한 책을 제작하고, 그 책은 중국, 일본에도 수출돼가지고 그 사람 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나야 티베트까지, 그러니까 본고장까지도 가서 번역이 돼요. 뿐만 아니고 또 원효는 포교를 하고 또 전쟁 때는 암호도 풀어주고 종문도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그 화생사상은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아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국방대학원 교수는 65세까지 직장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8세 때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고 경주 왔습니다. 왜 경주로 왔느냐 하면은 신라 통일 문제를 하면 뭐냐면은 내 하고 싶은 일을 좀 하다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연금 타면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집이 있으면 됐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해서 지금까지 한 30여 년간 살고 그동안 한 책을 한 30권 가까이 내가 책을 냈는데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충남대학교 가서 박사과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죠. 나는 지금까지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늙을 시간의 일도 없고 아플 시간의 일도 없다 그랬어요. 농담도 했는데 사실은 신라에 와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원료를 내가 이거 연구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때 63살인가 4살 때요. 그런데 내가 기껏 살아야 앞으로 한 10년 이상 살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연구하기는 틀렸구나. 내가 50대만 되면 이거 연구할 건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30몇 년간 지금까지 살 줄 알았으면 내가 연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연마대왕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걸 잊어버린 모양이다. 그래서 요즘 와서 이제 작년 8월부터 이제 강의를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이 일부가 있어서 이제 먼저 좀 연구해볼까 하고서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만. 옛날에 또 읽었는데 은혜의 화생 사상 가지고 박사학위 있는 사람의 책도 읽어봤는데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고 이 화생 사상에 대한 글이 문헌이 제대로 없어요. 제대로 없는 것이 문제다. 아무튼 화생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설명 못하는 것은 연구하려 하다가 전도해서 내가 끝냈는데 혹시 여러분들 젊어서 힘이 있는 사람이면은 한번 원료에 대한 화생 사상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소개를 해뒀습니다. 그러면은 신라 삼국 통일의 의의에 대해서 무슨 뜻이 있느냐. 신라의 삼국 통일은 최초의 민족 통일, 즉 한민족의 원형이 여기서 형성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민족 통일 국가가 자주적으로 정치했기 단 나라의 힘을 빌려서 된 것은 아니다 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민족 분야의 융합, 토착화, 발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삼국 통일 이후에 신라가 찬란한 민족 문화를 발전시켰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봤을 때 중국하고 대륙을 국경을 접한 나라 가운데 자기 민족 문화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 쪽하고 한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했던 인도의 타고르 시인이 1929년이니까 4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요. 동아일보에다가 발표한 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대에 그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이 코리아라는 신라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다시 동방의 밝은 빛이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삼국 통일을 제대로 삼국 통일 때 이후의 일이고 지금 뭐냐면은 2차 대전 후에 통일이 신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남북한이 갈라진 분단국가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우리가 삼국 통일을 했다면은 우리가 더 큰 나라가 되었을 텐데 내가 신라 문제를 연구할 때 한 30년은 1980년 말기만 하더라도 신라는
외세의 나라 힘을 빌려서 통일했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만약에 고구려가 통일을 했다면은 요 좁은 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만주까지 큰 옛날 고구려 땅, 그 만주 땅을 해서 큰 나라가 대국이 되었을 텐데 참 아쉽다 하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역사에 있어서 가정이라는 그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 그거는 필요도 없는 이야기거리도 안 되지만 막 심심하니까 이야기하는 정도로 한다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면 좋겠냐 나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구려가 대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배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만주의 거란족의 요나라는 중국 대류를 요나라고 해가지고 209년간 통치했습니다. 이것이 916년에서부터 1125년까지 만주의 요나라는 중국 대륙을 갖다가 209년간 통치했고, 몽골족의 원나라는 162년간 했는데, 내가 몽골족 여기 있죠? 중국 원나라라 그래. 중국 원나라라 그래가지고 다 이거 통치하다가 결국 쫓겨나서 요거 자기 땅 요거 조금 해가지고 지금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진족의 건나라는 119년간 1115년에서부터 123년간, 그리고 또 한 분은 청나라라는 명칭으로서 여진족이 300년 가까이 1614년에서부터 1911년까지 30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 문화가 문제가 아니고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기껏 몽고족만 남아있고 그 이외에 거란족이라든가 여진족은 어떻습니까? 나라도 어설뿐만 아니라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고구려가 큰 나라가 돼서 중국을 통치했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내 견해입니다. 이것은 역사는 아니지만 그냥 심심풀이로 답변을 한다면 그 정도다 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분단국이지만 분단국 대한민국은 작년에 2018년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만 가입하는 30-50클럽, 30-50클럽이라는 뭐냐,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고, 3만 달러 이상이고, 또 인구가 5천만 이상인 나라는 지금까지 6개 나라밖에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여기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에 세 나라는 모두 다 식민지를 가졌던 나라지만 식민지 국가가 이 30-50 회원국이 된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뿐이라.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대단한 출산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이야기 들어봤죠, 여러분들? OECD 한 36개국 정도 되는데 36개국 가운데 자살률이 1등을 호소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자살률이 1등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그 아직도 우리나라가 계속 1등을 유지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인이 가장 빈곤하다. 노인들이 빈곤하다. 독일 같은 나라는 내가 가서 물어보면 독일에서는 자식 키우면은 고등학교까지만 책임지고 그 이후는 책임 안 집니다. 대학 가고 싶으면 너가 돈 벌어서 가고 결혼하고 싶으면 너가 돈 벌어서 결혼하라. 고등학교까지만 공부시키고 그 이후는 너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늙은 사람대로 또 우리나라는 어떤가 하면은 대학 나와도 취직도 못하면 대학 다 가서 등록금 내야 되죠. 또 그 다음에 결혼한다 그러면 또 결혼 비용도 내야 되죠. 또
집이 없다 그러면 집도 사줘야 되고, 또 그다음에 직장 없으면은 또 집에서 강가루족 그래, 강가루족. 그러니까 노후 대책이 설리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우리나라 늙은 사람들도 어렸을 때부터 교육할 때 그냥 고등학교 이상은 더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해. 지금 우리나라 대학도 나와봐야 취직도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대학 놓고만 주고 부모들 골탕 먹이는 그 지금 대학에 한 3분의 2는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독일은 대학 공짜입니다. 그래도 안 가요. 학문하고 싶은 사람만 가지 안 그러면 안 가는 거지. 그게 정상이 아니겠는가. 난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문제. 아이를 안 낳겠다는 겁니다. 출산율이 자꾸 인구가 줄어들면 인구 줄으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 그 다음에 노인 빈곤, 그 다음에 출생률 이것이 세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 50 클럽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 아주 대단한 저건데, 그러나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평화적 남북 통일에 대해서 내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도 이야기하다시피 2007년 4월 1일에 일본에서 발간하는 일본 전략 포럼 해지에 이것이 2007년 4월 1일에 발표를 했고 일본어로 발표했고 또 일본만 발표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 올간지에 5월 후에다가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 했는데 이 책이 외도마야 회고록과 논평이라 하는 책인데 이 외도마야 회고록도 했고 그 다음에 평화적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이 속에다가 내가 해놨으니까 혹시 여러분 그리고 이 책은 1915년에 우수하술 도서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 책 너무 선정하는 데서 여기에도 내가 안 넣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읽을만 한데 6.25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도 새로운 차원에서 내가 가설로서 설명해 놓겠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면은 그래서 남북한의 통계 인구를 본다 할 때 남한은 그때 4,850만 명이었습니다. 2007년에. 북한은 2,150만 명이에요. 그다음에 군대 병력은 어떻습니까? 한국군이 67만 4천 명인데 비해서 북한은 117만 명이에요. 그런데 국내 총생산이 GDP는 어때요? 남한이 9,310억 달러에 비해서 북한은 227억 달러, 4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40분의 1. 그러니까 체제의 우열 상태는 뭐 완전히 결정이 났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2000년에 남북 순회 회담 후에 태양 정책에 의해서 북한에다가 50억 달러를 줬습니다. 줬는데 언제 줬는데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으로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논의되고 있는 남북 통일에 대한 어떻게 시나리오가 있냐 하면 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개방을 통한 남북 연방제도, 그 다음에 북한 붕괴를 후에 한국에 의한 흡수 통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력 충돌에 의한 통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제시한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은 935년에 신라의 경순왕이 고려 태조에게 국가 권력을 이양하고 그 말태자가 반대했습니다만은
발대자의 말을 안 듣고 권력을 이양하는 것처럼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그 후에 요즘에 김정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정부에다가 권력을 이양하고 따뜻한 제주도에서 여성을 이렇게 함으로써 김일성이 범한 6.25 전쟁에 대한 보상도 되고 또 한민족의 평화적 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 분명에 원하게 되리라. 그 나라는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위 원장이 2011년에 2011년 12월 17일에 열차 안에서 급사를 해버렸어요. 왜 급사를 했나 하면은 댐 공사를 했는데 은폐를 해가지고 물이 샌다는 보고가 올라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댐 공사하는데 시찰하러 간다고 차 타고 있다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마 급사를 했어요. 내 말 들었다면 아직도 제주도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이 통일은 장관 시절에 김정일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하면 사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나하고 잘 알기 때문에 며칠 전에 책을 한 권 보내 그분이 그 남북 통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 정상회담도 주선하고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김정일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진도 나오고 그래서 내가 이 책을 한 권 보내줘서 평화적 남북 통일에 대한 내가 새로운 제안을 한 거 있으니까 지금도 안 늦으니까 한번 좀 선전해보라고 읽어보라고 내가 이야기를 어제가 그저께 내가 이메일로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만은 남북 통일을 그렇게 통일을 안 하면은 왜냐하면 지금 남북 통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북한은 중국, 대륙국가인 중국과 지금 소련은 붕괴되어서 러시아가 되어버렸습니다만 이것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또 지금 일본하고 미국이 있는데 모두 다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요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그 정책도 내 마음에 별로 안 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되겠냐.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과연 미사일과 핵무기를 포기하겠느냐 나는 결코 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막 죽더라도 핵무기를 가지고 죽었으면 죽었지 내놓지는 않지 않겠냐 하는 건데 지금 정부 여행 보면 또 그 미국도 이제 안 좋겠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제재를 풀겠다. 그 북한은 뭐냐 조금씩 풀겠다 하는 마지막에 가서는 오리발 또 내겠다 하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참 한반도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그건 뭔가 같으면 여러분들 고유섭이라고 일제시대 때 개성 박물 관장이 있습니다. 고미술관계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1940년에 5월경에 경주에 친구들하고 왔습니다. 고유섭. 그래서 와서 이야기하기를 요거 적어두고 경주에 가거든. 경주에 가면은 모름지기 문무왕의 유적을 찾아라. 그래서 문무왕의 유적을 찾아라. 무엇보다도 경주에 가거든. 동해의 대양암을 찾아라. 하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양암을 찾아라. 그런데 경주에
대항암이 문무왕의 능이라 하는 것이 확인된 것은 언제냐? 뭐 기록에는 있습니다만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도 어디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뭐냐면은 장동해구 대석상이라 동해구에 큰 바위 위에다가 장사를 지냈다고 삼국사기에 있고 그 다음에 가문사 동쪽 바다 속에 능을 만들었다고 삼국유사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냐? 그 대왕암이라는 돌이 있는데 신라문화원에서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여기 밑에가 이게 가문사입니다. 가문사고 여기가 대왕암이고 안에 여기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 대왕암의 중간입니다. 그 여기 돌이 하나 있었어요. 큰 큼직한 돌이. 그래서 지금까지 우선 이것이 대왕암이 문무왕의 능이라 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 언제냐 하면 1967년 여러분들 아마 그 적어두면서 1967년 5월 달에 그 한국일보가 주관이 돼가지고 답사를 해가지고 대왕암이 문무왕릉이라 하는 것을 그런데 이것이 뼈를 묻어둔 것이냐 장골능이냐 상골능이냐 하는 것이 이견이 분분했습니다. 이견이 분분했는데 KBS TV 역사 스페셜이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역사 스페셜 팀이 내가 경주 있을 때 내일 왔습니다. 혹시 언제냐 하면은 2001년 4월 초입니다. 4월 초에 내한테 와서 취재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때 역사 스페셜 팀이 대왕암을 구멍을 다 닫고서 물을 다 뺐습니다. 물을 빼고 지질학자까지 동원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장골 뼈를 묻어둔 것이 아니라 상골체다 하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돌이 있는 것은 돌 위에 뭐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돌이 떨어져서 그게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상골체라요. 그래 가문사도 가문사는 참 문제입니다. 가문사는 삼국유사에다가 이현 스님을 말하기를 문무왕이 죽자 청문회에서 그 절간을 만들었다. 죽고 난 다음에 문무왕의 아들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삼국유사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문무왕이 왜구를 진압하기 위해서 가문사를 짓다가 완성 못하고 그 자식들에 와서 지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문무왕이 왜구를 진압하는데 절간을 짓다니 그 말이 됩니까? 산성을 지었으면 지었지 절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또 그 다음에 그때는 이미 외어수군과 당나라 수군도 없었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설명서에 볼 것 같으면 그 사중기 그 스님이 이현 스님이 사료 비판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절간에서 내려오는 기록을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설명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내 견해라 하는 것만 밝혀둡니다. 그래서 나는 문무왕의 해상 세력의 시파와의 선각자요 또 실천가이고 또 대양 결의학가이라는 것을 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석을 했고 그래서 그분을 평가를 했는데 그분을 불상시킬 겸 해서 뭐냐면은 그러한 관점에서 동해구에는 유적지가 3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감언사가 있고 해중능이 있고 대화론이 있고 이견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거의 지대를 성격화해가지고 요즘 대고 별로 사이비 좋은 분들이 이게 근처에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역화해가지고 이것을 관광 단지로 개발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역사상에 있어서 나는 문무왕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분의 동상 하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동해구 이 유적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성역화 해가지고 그 다음에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제안하겠으니 혹시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감언사에다가 그게 돈만 있으면은 절도 겸 강의실을 만들어 가지고 문무대왕에 대한 강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국민학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위에 그거는 숙소를 만들어 가지고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학생들 숙소를 만들어서 거기 와서 숙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신라는 결코 당나라의 힘을 빌려서 통일한 것도 아니고 또 만약에 우리가 한국을 통일했다면 더 큰 나라가 됐을 텐데 하는 그 얼토당토하는 그 망상도 결코 말도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론하고 특히 문무왕이 해상 세력의 성격의 이론, 철학적인 이론을 제시한 것은 미국의 한이지만은 이미 그것을 알고 실천하고 전략하는 문무왕이다. 세력, 해양 세력의 선각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하는 바입니다. 혹시 질문사항은 시간도 많이 지나고 했으니까 질문사항이 있는 것은 종로 부장님의 서면으로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사항에 대해서 연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상당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